제 이름은 박찬숙, 올해 70하고도 둘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억척스럽다고들 했어요. 온양온천역 앞에서 30년 넘게 돼지국밥집을 했으니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뜨거운 김과 씨름하며 평생을 보냈죠. 그런 제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건물을 고향 아산 땅에 올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하나로 고된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평생의 꿈이 눈앞에 섰습니다. 옅은 아이보리색 대리석으로 마감한 3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은 세를 줘 노후 자금으로 쓰고 2층은 제가 살고 3층은 하나뿐인 아들 민철이 내외에게 살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에 제 이름 석자가 박히던 날 저는 국밥집 구석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지독했던 젊은 날과 맞바꾼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특히 아들 내외가 살 3층에는 가장 큰 공을 들였습니다. 착한 아들 민철이와 훤칠하고 똑 부러져 보이는 며느리 서희가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미고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두 팔 벌려 좋아하리라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생각에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죠. 드디어 집이 완공되고 입주 청소까지 깨끗하게 마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현관에 들어서며 민철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아이고 고생은 무슨. 어서 올라가 보자. 너희 집이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는데 저는 신이 나서 아이들을 이끌고 3층으로 향했습니다. 3층 현관문을 열자 환한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거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와 어머니, 여기 정말 우리가 살아도 되는 곳이에요? 모델하우스보다 더 좋은데요? 아들 민철이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주방 좀 봐. 거실도 엄청 넓고. 서희야, 이리 와봐. 장난 아니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서희의 반응은 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호들갑에도 그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집안을 훑어볼 뿐이었어요. 서희야, 집 마음에 드니? 저기 주방에 내가 갖고 싶다던 식기세척기도 넣어뒀다. 제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아, 내 짧은 대답과 함께 주방으로 걸어간 며느리는 싱크대와 수납장을 툭툭 만져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생각보다 주방이 좀 좁네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좁다니요.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주방보다 넓게 뺐는데 말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쓰기엔 충분할 게다. 저기 안방도 한번 보렴. 붙박이장도 아주 크게 잘 나왔어. 제 말에 며느리는 안방으로 건너가 붙박이장을 열어보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은문 색깔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요즘엔 이런 나무 무늬는 잘 안 쓰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마움이나 기쁨의 기색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마치 백화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살펴보는 손님 같은 표정이었죠.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던 아들 민철이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야, 서희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써서 해주신 건데. 색깔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아들의 타박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알았어요 하고 작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보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피곤해서 그럴 거야. 낯선 환경이라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겠지.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였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이 완벽한 날에 사소한 감정으로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시원하고 좋네.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제가 일부러 화제를 돌리자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앞에 저 빌라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시야를 딱 가리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창밖만 쳐다봤어요. 수억 원짜리 집을 공짜로 안겨주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라는 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집은 그저 좀 괜찮긴 한데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 공짜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가장 기쁜 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차갑고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앞으로 제 집 전체를 뒤덮게 될 거라는 사실은 그때의 저는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냥 모든 게 제 기우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알쏭달쏭한 태도로 마음에 작은 생채기가 난 채로 아들 내외의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새 식구를 맞는 어미의 마음으로 두 팔을 걷어붙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씩 건네고 혹여나 가구에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매의 눈으로 현장을 지휘했죠. 며느리는 뭐가 그리 고귀한지 이사하는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3층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그 모습이 영 마뜩잖았지만 그래, 저것도 요즘 젊은 애들 방식이겠거니 하고 억지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만이라도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는 모습이 기특하고 안쓰러웠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사가 끝난 저녁에 터졌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소갈비를 끊고 민철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각종 나물을 무쳐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2층 제 집의 널찍한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다 같이 둘러앉아 오붓한 저녁을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민철아, 서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서 저녁 먹자. 인터폰 너머로 제 목소리는 설렘으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내외가 마지못해 2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는 그들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우와, 어머니. 이걸 다 언제 하셨어요? 민철이는 감탄하면서도 힐끗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고 서희는 아예 대놓고 피곤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냥 중국 음식 시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의 웃음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식구 된 첫날인데 어떻게 배달 음식을 먹니? 어서 앉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아주 부드럽게 잘 됐어. 제가 며느리의 수저까지 챙겨주며 권했지만 서희는 갈비 한 점을 깨작 입에 넣고는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좀 안 좋네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때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어요. 아들은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보며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기 바빴고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과 굳어버린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불안석이었습니다. 결국 10분도 채 되지 않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올라가 볼게요. 정리할 게 남아서요. 그 말에 아들도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희도 슬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텅 비어버린 식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많던 음식들은 온기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식어 빠진 제 마음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으며 꿈꿨던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저녁 식탁의 풍경은 첫날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사 첫날의 서운함은 애써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직 서로 어색해서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어미의 정이란 게 뭔지, 그래도 자식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민철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마른 오징어 조림과 멸치볶음, 장조림을 정성껏 만들어 반찬통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부르지도 않고 저녁 무렵에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죠. 내려오면서 보겠지. 작은 쪽지에 맛있게 먹으렴이라고 써 붙여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찬 봉투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3층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제게 고맙다는 전화나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불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반찬통들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가져다 준 바로 그 반찬통들이었어요.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은 내용물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들과 뒤엉켜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입맛에 안 맞아서 버렸어요 라고 말이라도 해주었다면 덜 비참했을 겁니다. 이건 음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어미의 정성을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수거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이 집을 지은 게 과연 잘한 일일까요? 제 평생의 꿈이 이렇게 아픈 현실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 3층에 가져다 주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주말 저녁에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죠. 곧 민철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철아, 이번 주말에 생일인데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다 같이 저녁 먹자 인터폰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며느리의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날 선약 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선약? 무슨 선약? 서울에 예약해둔 레스토랑이 있어서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하는 듯한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생일에 어미가 밥 한 번 같이 먹자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뜻에 따르고 있을 아들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끼리 재미있게 보내거라 힘없이 대답하고 인터폰을 끊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달린 차가운 인터폰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저 네모난 기계가 이제는 2층과 3층을 갈라놓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목소리는 들리지만 마음은 전해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벽 말입니다. 제 꿈의 집은 어느새인가 층층이 분리된 서로에게 무관심한 하숙집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싸늘한 침묵만이 감도는 그런 이상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2층과 3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두껍고 높아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던 감정이 이제는 체념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한 건물에 산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저는 아들 내외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였어요. 2층 제 집과 3층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그 좁은 공간은 제게 매일같이 아픈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잔인한 장치였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면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아들 내외겠지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바보같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 오늘 아침엔 얼굴 한번 보겠구나. 잘 다녀오라고 인사라도 해야지. 하지만 제 기대는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서지 않고 쌩하니 1층으로 직행해버리기 일쑤였어요. 제가 2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날은 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소리가 들리면 3층에서 다급하게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저와 마주치는 그 짧은 10초 남짓한 시간이 싫어서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니 이제는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피하기 위한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벌거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쫓긴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토록 혐오스러운 존재인가? 내 얼굴을 보는 것이 그토록 끔찍한 일인가? 자괴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자식과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이 넓은 집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군 국밥집은 시장통에 있었기에 저를 아는 상인들과 오랜 친구들이 많았죠. 그들은 제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큰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친구 몇몇이 구경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놀러 왔어요. 찬수가 정말 대궐이다, 대궐. 이야, 아들이랑 며느리랑 한 집에 사니 얼마나 좋으냐. 매일 얼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외로울 틈이 없겠네. 친구는 진심으로 부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며느리 얼굴 본 지 한 달도 넘었고 밥은커녕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뱉겠습니까? 그것은 제 자식의 흉을 보는 것이고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좋고 말고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싹싹한지 몰라. 어제 저녁에도 맛있는 파스타를 해줘서 다 같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애써 웃어 보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자식 때문에 제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대궐일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버린 흉가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 전체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어딘가 누수가 있는 것 같아 확인이 필요했죠. 2층인 저희 집과 1층 상가는 문제가 없었으니 남은 곳은 3층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큰 마음을 먹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십 번 망설이다 겨우 현관벨을 눌렀어요.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기에 돌아가려는데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서희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연 것이 아니라 문에 달린 안전고리를 건 채로 딱 사람 얼굴 하나 겨우 보일 만큼의 틈만 열어 보인 것이었어요. 그 좁은 틈새로 저를 쳐다보는 며느리의 눈에는 경계심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퉁명스럽게 묻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용건을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혹시 너희 집에 어디 새는 곳이 있나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괜찮은데요. 별 문제 없어요.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이랑 베란다 쪽만 좀 봐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사람 사는 집을 뭘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보려고 하세요. 문제 있으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제가 들고 있던 고지서를 틈 사이로 낚아채듯 가져가서는 민철 씨한테 말해 놓을게요. 하는 말을 끝으로 제 눈앞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고 저 아이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는 제 집에서 제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잡상인이나 빚쟁이 취급을 받으면서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깊은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을 함부로 들어오려 한다는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에게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귀찮은 외부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터덜터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더 이상 바보처럼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문전박대를 당한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모멸감이 이제는 차가운 분노와 어떤 결의 같은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이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2층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 3층 베란다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 유럽 여행 가서 프라하에서는 2박만 할까? 너무 짧지 않아?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파리 일정을 하루 줄이고
프라하를 3박으로 늘릴까? 대신 파리에서는 명품 쇼핑할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해 아들 민철이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저는 물뿌리개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유럽 여행? 명품 쇼핑? 그들의 대화는 2주간의 호화로운 유럽 여행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도시들과 묵고 싶은 호텔, 사고 싶은 가방 이야기가 쉼없이 이어졌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시름이라고는 한 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도착한 우편물 더미에서 건물 재산세 고지서를 찾아 꺼내 들었어요. 제 눈앞에는 1년에 2번 저를 압박하는 엄청난 액수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부과된 세금이었죠. 저는 재산세 고지서와 제 귓가에 맴도는 유럽 여행, 명품 쇼핑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관리비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제공된 수억 원짜리 집에서 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기반으로 호화로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락함은 누가 제공한 것일까요? 바로 평생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이 건물을 짓고 그 세금을 묵묵히 내고 있는 저 박찬숙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과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고스란히 이 집을 유지하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저를 기생숙주 정도로 여기며 자신들의 쾌락을 좇고 있었던 거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평생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은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 민철이가 2층 저희 집 배를 눌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철이 들었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의 표정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고 눈은 불안하게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끙끙거리던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차가 좀 필요해서요. 차가 필요하다니? 지금 있는 차도 아직 괜찮지 않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차가 있어야 거래처, 사람들 만나기도 좋고 제 위신도 서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들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아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 며느리 서희가 시켜서 내려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들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독일제 세단으로 하나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공짜로 줬더니 이제는 수입차까지 사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위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면서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어머니가 너희에게 이 집 3층을 내어준 건 너희가 돈 걱정 없이 서로 아끼며 잘 살라는 뜻이었지. 흥청망청 쓰라고 준 게 아니야. 그리고 1층에서 나오는 월세는 이 건물 세금 내고 내 노후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다. 나는 너희에게 차까지 사줄 능력이 없어. 제 단호한 거절에 아들의 얼굴은 금세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마 아내에게 호언장담하고 내려왔겠지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잘 돼야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은 오히려 제게 따지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내 힘으로 차를 사야지. 부모 등골 빼먹어서 좋은 차 타는 게 잘 되는 거니? 그건 망난이나 하는 짓이야.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분을 사귀지 못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3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3층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가 2층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어머니는 당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말했지. 무능력한 인간.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결국 제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띵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희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민철 씨에게 하신 말씀 다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차 한 대가 민철 씨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는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네요. 저희는 이제껏 어머니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존중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그 관계를 저버리셨어요. 저희에게 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이기심 때문에 저희의 미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상 저희도 더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어른으로 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초하신 일이니 앞으로의 결과도 모두 어머니께서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지난 1년간 제가 받았던 서름과 무시, 그 모든 것들이 이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응축되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가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런 것이라면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 내 셔누르로 품고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 꿈의 결정체였던 저 아름다운 건물 위 3층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악성 종양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고 혹시나 하는 미련에 가슴을 쳤다면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았죠.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관계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1층 상가 앞을 깨끗이 쓸고 2층 제 집을 정갈하게 정돈했습니다. 3층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는 생활소음은 그저 이웃집의 소음일 뿐 제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표정을 지어 보일까 차분하게 상상해 보기도 했죠. 물론 그들은 여전히 저를 유령처럼 피했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제 안에서 그들은 이미 제 집에서 퇴거해야 할 점유자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섣불리 날뛰는 장사치 중에 오래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까지만 어미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그래도 저 아이들이 사람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 인생에서 저들을 도려내는 거야. 저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명절 준비에 나섰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와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나물,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전, 정성으로 쪄낸 갈비찜과 고운 송편까지 제 마지막 희망과 정성을 그릇마다 가득 담아냈습니다. 모든 음식을 마치고 나니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정갈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지방을 써붙이고 향까지 피운 뒤 저는 거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3층에서 아들 내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제 초조함을 대변할 뿐 현관문은 고요했고 계단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제 마지막 희망을 칼날처럼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차례를 지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 긴 수화음이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받지 마라 하는 마음과 제발 받아라 하는 마음이 속에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잔뜩 잠겨 갈라진 목소리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속삭이듯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차례상 다 차려놓고 너희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일 있니? 왜 안 내려와? 제 질문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눈치를 살피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윽고 그는 준비된 거짓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죠? 서희가요, 어젯밤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열도 펄펄 끓고 기침도 심해서 도저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명절은 아무래도 저희끼리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꼭 찾아뵐게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아프다는데 며느리가 몸져 누웠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더 화를 내고 닥달하겠습니까? 저는 실망감에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래, 많이 아프니? 약은 먹었고?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어미로서의 걱정을 건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그 가증스러운 속삭임 뒤로 너무나도 명랑하고 청아한 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아하하하. 아, 배꼽 빠지겠네. 저 연예인 진짜 웃기다. 여보, 이것 좀 봐봐. 완전 바보 아냐? 며느리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다는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맑고 우렁찬 웃음소리였어요. 명절 아침에 을에 방영하는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손뼉을 치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기어들어가는 거짓말과 그 뒤로 울려 퍼지는 며느리의 가식 없는 웃음소리. 그 극단적인 부조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너무나도 완벽한 배신에 오히려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정성껏 차린 차례상이, 귀에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아, 끝이구나. 정말로 완벽하게 끝이구나.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그 웃음소리가 산산조각 내어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례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촛불을 입으로 불어끄고 향로에 남은 향을 물에 적셔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아무 표정 없이 묵묵히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동그랑땡을 담으며 이건 민철이가 좋아했지 하는 생각을, 갈비찜을 담으며 이건 서희 입맛에 맞을까 기대했지 하는 생각을,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을 음식과 함께 통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놓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제 어리석었던 모성애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는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저는 깨끗해진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제 평생 단 한 번도 검색해 본 적 없는 단어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지체할 시간도 없었어요. 추석날 아침에 겪었던 그 끔찍한 배신은 제게 슬픔 대신 강철 같은 결단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본 몇 군데의 법률사무소 중 가장 신뢰가 가고 후기가 좋은 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산 시내에 있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내실 있어 보이는 곳이었죠. 약속한 날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점잖고 단정해 보이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는 사업가처럼 제 마음은 비장하고 차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묵직한 서류 냄새와 나지막이 들려오는 법률 용어들이 저를 살짝 주눅 들게 만들었지만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상담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안경 너머의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선해 보이는 변호사였어요. 그는 제게 따뜻한 녹차를 한 잔 건네며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녹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지난 1년 반 동안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꿈을 담아 집을 지은 이야기부터 아들 내외에게 3층을 무상으로 내어준 과정, 그리고 이사 첫날부터 시작된 그들의 무시와 냉대,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반찬, 저를 피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숨바꼭질, 그리고 결정타가 되었던 추석날의 기만적인 행태와 자동차를 사달라던 뻔뻔한 요구까지. 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있었던 사실만을 덤덤하게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제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으셨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부분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는 제가 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배려하여
아주 쉽고 명확한 단어들을 골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드님 내외는 어머님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무상으로 거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묻자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용대차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어머님의 경우 가족으로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목적과 신뢰를 가지고 3층을 내어주셨는데 아드님 내외의 행동은 그 신뢰를 명백하게 깨뜨렸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행동이 그저 감정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이라도 짐을 빼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 조급한 제 질문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님. 아무리 어머님 소유의 집이라도 그들의 점유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좇아야 합니다. 그는 제게 앞으로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나는 분명히 내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을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들이 내용 증명을 받고도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명료한 설명은 혼란스러웠던 제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모성이라는 무딘 칼 대신 법이라는 날카롭게 벼린 칼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내용 증명에 들어갈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백지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감정적인 단어들만 떠올랐습니다.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가 인간이냐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편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염두에 둔 공식적인 문서여야 했습니다. 최대한 건조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야 했어요. 저는 몇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수신인 박민철, 이서희, 발신인 박찬숙, 제목 부동산 무상사용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요청의 건, 본인은 상기 주소지 건물의 소유주로서 귀하들에게 해당 부동산 3층 전체를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사용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계약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가족이라는 특수관계에 기반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하들은 입주 이후 현재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건물주이자 가족인 본인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인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교류조차 거부하는 등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명절 차례에 불참하고 이에 대해 거짓으로 변명하는 등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습니다. 상기 사유들로 인해 본인은 귀아들과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이에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고하는 바입니다. 본 내용 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본인에게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점유의 정금지 가처분, 신청 및 건물 명도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금은 귀아들이 부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적고 나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미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논리 그리고 단호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고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에 우체국 직인이 찍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통은 아들 내외에게, 한 통은 우체국에,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묵직한 영수증과 함께 돌려받은 제 몫의 내용 증명서는 마치 승리를 약속하는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못 받은 척 딴소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저는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러 가장 강력한 공업용 박스 테이프를 한 롤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내용 증명서 한 부를 깨끗하게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복사한 내용 증명서를 그들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춰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박스 테이프를 쩍 소리가 나도록 길게 뜯어 그 위를 가로세로로 빈틈없이 봉인해 버렸습니다. 마치 부적을 붙이듯 저의 단호한 의지를 그들의 문에 각인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떼어내려면 종이가 찢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요. 모든 일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3층의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외롭게 하던 냉기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눈, 그 중심에 있는 팽팽한 긴장감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올 테면 와봐라. 이제 피하지 않고 전부 상대해주마. 폭풍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습니다. 폭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2층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3층에서 쿵 하는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지축을 울리는 듯한 분노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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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조용히 소리를 줄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예상했던 대로 지옥의 악기와도 같은 얼굴을 한 아들 민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문에서 떼어낸 너덜너덜한 내용 증명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피가
거꾸로 솟았는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어요? 그는 이성을 잃고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뒤로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저를 향한 경멸과 증오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그들은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저를 가운데에 두고 협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외롭지 않게 같이 살아드린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길바닥으로 내쫓으시겠다? 이 집이 어머니 혼자 집이에요? 여기 저희 살라고 지으신 거잖아요. 저희도 권리가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살아드렸다니요. 권리가 있다니요. 지난 1년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장본인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죠.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팔짱을 낀 채 그들의 광기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들이 더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차 한 대 안 사주신 걸로 삐쳐서 명절 때 한 번 못 내려왔다고 그걸로 아들을 내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알면 다 어머니더러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손가락질이라는 단어에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들의 고함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지만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손가락질? 그래, 어디 한번 해보렴. 내가 너희에게 한 짓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봐. 평생 일해번 돈으로 집 지어 아들 내외 공짜로 살게 해줬더니 1년 내내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어미가 해준 반찬은 쓰레기통에 처박고 마주치기 싫어서 계단으로 도망다니고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차례도 안 지내고 집 사줬더니 이제는 수입차까지 사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하니까 부모의 의무를 운운하며 협박 문자를 보낸 아들 션을 이야기가 더 손가락질을 받을까? 아니면 그런 자식들을 더는 못 참겠다며 내 집에서 내보내려는 늙은 어미 이야기가 더 손가락질을 받을까?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리고 서희야, 내가 아까 같이 살아드렸다고 했니? 참으로 가소로운 말이구나.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있니? 밥 한 끼 차려준 적은 있고, 내가 너에게 바란 건 대단한 효도가 아니었어. 그저 한 집에 사는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정이었지.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짓밟았어. 너는 이 집을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월세 안 내는 호텔 정도로 생각했겠지. 이제 그 호텔 서비스가 끝났을 뿐이다. 그러니 당장 방을 빼야 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니? 제 논리정연하고 가시돋친 반격에 두 사람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항상 참고 퍼주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자신들을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척들을 이용한 감성팔이 작전이었죠. 두고 보세요.
작은아버지한테 다 이를 거예요. 고모한테도 전화할 거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저희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하렴. 나도 방금 너희 작은아버지, 고모랑 통화하고 오는 길이다. 너희가 그동안 내게 어떻게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지. 너희가 지금 전화하면 아마 칭찬 대신 따끔한 꾸지람을 들을걸.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선수 쳤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그날 주요 친척들에게 미리 전화를 돌려 모든 상황을 설명해 둔 상태였습니다. 제 차분하고 일관된 설명은 곧이어 이어질 아들 내외에 두서없고 감정적인 하소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동아줄이 눈앞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모든 반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아들 민철이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나가면 갈 데도 없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기만으로 더러워진 눈물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면 차 사달라고 내려왔을 때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내게 그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을 때가 아니라 진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야지. 이미 버스는 떠났다, 아들아.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어른이야. 언제까지 내 어미 치맛자락만 붙잡고 살 수는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용 증명에 적힌 대로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짐 빼서 나가지 않으면 그땐 정말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테니 그렇게 알도록 제 단호한 마지막 선언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패배자의 초라한 얼굴로 그들은 비틀거리며 제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쾅! 하고 3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집 전체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고 지독했던 태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눈부신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내용 증명에 명시했던 한 달의 마지막 날, 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곤히 잠들지 못했지만 피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얼음물에 세수라도 한 듯 맑고 차가웠죠. 수십 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집 주방에 불을 켜던 습관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전을 앞둔 오늘 저를 일찍 깨운 모양입니다. 창밖은 아직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고요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움직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둬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밥솥을 열자 아무런 식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물을 한 컵 들이켜는 것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들끓던 속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2층 거실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1층 주차장과 골목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저만의 작전 지휘소였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쌩하니 지나가고 이웃집 어르신이 강아지를 데리고 아침 산책에 나섰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제잘거림이 멀리서 들려왔죠. 그 평화롭기 그지없는 일상의 풍경이 오늘 제가 치르려는 비정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이 거사를 치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8시가 넘어가자 위층에서 희미하게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출근을 준비하는 소리겠지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회사를 가지 않는다면 제 계획은 좀 더 복잡해질 터였습니다. 다행히 제 우려는 기우에 그쳤습니다. 8시 30분 익숙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아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골목 저편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을 완벽하게 확인한 순간 저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냥 시간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차례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열쇠 수리공에게였습니다. 사장님, 저 어제 통화드렸었죠. 네, 지금입니다. 거주자들이 모두 집을 비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속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건물 등기권리증과 제 신분증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포장이사 업체 팀장에게였습니다. 김 팀장님, 저 박찬숙입니다. 네, 지금입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주소지로 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업 과정에서 물건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모든 과정은 제가 직접 영상으로 기록할 겁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집 근처 지구대였습니다. 어젯밤 제가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협조를 구해둔 터였습니다.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찾아뵈었던 박찬숙입니다. 네, 지금 법률 자문에 따라 제 소유 건물의 무단 점유자들의 짐을 보관 이사 조치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고지드린 대로 혹시 모를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입회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통화를 마친 저는 등기권리증 원본과 신분증, 그리고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자문 의견서 사본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어 챙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될 3층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된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허름한 승합차를 타고 온 열쇠 수리공이었고, 뒤이어 거대한 로고가 박힌 이삿짐 센터의 5톤 트럭이 골목에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경광등을 단 경찰 순찰차가 도착해 건물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하던 저희 집 골목이 순식간에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차량 세대로 북적이며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 제가 벌이는 일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닌 공적이고 체계적인 작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가 그들 모두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 브리핑을 시작했죠. 가장 먼저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상황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건물의 합법적인 소유주이며 내용 증명을 통해
퇴거를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짐을 파손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 창고로 옮겨주는 것뿐입니다. 부디 이 모든 과정이 소란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분하고 분명한 설명에 경찰관들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이삿짐센터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이 듣는 앞에서 다시 한번 작업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안의 물건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에 제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리고 파손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포장해 주십시오. 팀장은 굳은 얼굴로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저희 프로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조율이 끝나자 저는 열쇠 수리공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구 가방을 들고 3층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위이잉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를 갈랐습니다. 드릴 이 디지털 도어록에 단단한 외벽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1년간 굳게 닫혀있던 저 문 너머에서 벌어졌던 온갖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태들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몇 가지 공구를 더 사용하던 수리공의 손에서 달칵하는 아주 경쾌하고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3층의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훅 하고 쏟아져 나오는 퀴퀴한 공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온갖 배달 음식 냄새와 향수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불쾌한 냄새들이 뒤섞여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성체를 더럽히던 적들의 요새는 허무할 정도로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 작업에 앞서 저는 휴대폰을 높이 들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6월 27일 오전 모든 상황을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 및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합니다. 저는 마치 방송 기자라도 된 것처럼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광경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값비싼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박스와 치킨 뼈가 담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백화점 명품관의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쌓여 있었죠. 주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그릇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역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야채들과 유통기한이 몇 달은 지나 보이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집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안방은 옷 무덤이었습니다. 분명 큰 붙박이장을 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옷가지들이 침대 위와 바닥에 산처럼 쌓여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한두 번 입고 버린 듯한 최신 유행의 옷들이었죠. 화장대 위에는 수십 개의 립스틱과 값비싼 화장품들이 뚜껑도 닫히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은 아들의 PC방이었습니다.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거대한 모니터 2대와 현란한 불빛을 내뿜는 컴퓨터 본체, 그리고 수십 개의 게임 CD들이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지난 1년간 그들은
이 공간에서 각자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거실 큰 가구부터 부탁합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한 팀은 소파와 테이블을 분해해서 특수 커버를 씌웠고, 다른 한 팀은 방 안의 옷가지들을 커다란 비닐에 담아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한 걸음 뒤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던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 서랍 안에 귀금 속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함부로 만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다가가 서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번쩍이는 목걸이와 반지, 팔찌들이 다른 잡동사니들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준비해온 작은 지퍼백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하나씩 따로 담아서 제가 보는 앞에서 밀봉해 주십시오. 모든 과정은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널브러져 있던 칫솔과 쓰다 남은 샴푸까지도 따로 방수팩에 담아 포장했습니다. 나중에 칫솔 하나까지 없어졌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힐 빌미를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들은 집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열린 현관문 밖에서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더욱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지 4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마지막 박스가 테이프로 봉인되었습니다. 언제 그 난장판이었냐는 듯 3층은 완벽하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커다란 빗자루로 바닥에 큰 먼지들을 한번 쓸어낸 뒤에야 팀장에게 작업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수고비에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두둑한 팁을 얹어 팀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팀장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고 이삿짐 트럭은 그들 부부의 1년치 살림살이를 싣고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컨테이너 창고를 향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간 뒤 저는 저를 지켜주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분이 지켜봐 주신 덕분에 아무런 소란 없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볍게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신 것뿐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순찰차가 떠나고 열쇠 수리공 역시 새로운 도어록의 설치를 완벽하게 마친 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 됐습니다. 카드키는 여기 4개고요. 비밀번호는 이걸로 누르시면 초기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원하시는 번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에게서 카드키와 설명서를 건네받고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둔 수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복도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새로 달린 차갑고 매끈한 디지털 도어록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년월일도 아들의 생일도 아닌 이 집을 완공했던 날짜와 제 이름의 이니셜을 조합한 오직 저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삐리릭 환영합니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3층은 비로소 온전한 저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텅 빈 3층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가장 큰 창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며느리가 앞에 빌라가 시야를 가린다며 불평했던 바로 그 창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똑같은 빌라와
똑같은 골목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제 눈에 비친 그 풍경은 전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탁 트인 해방감과 함께 제 발 아래에 놓인 저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정복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흔적이 트럭에 실려 떠나가고 3층에 완벽한 물리적 평화가 찾아온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는 그야말로 아기처럼 평온한 잠이었죠.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렀던 불안과 분노의 무게가 사라진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성공적인 작전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위층은 여전히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이제 제게 안도와 평화를 주는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흔적을 치운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그들이 남긴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 그 퀴퀴한 생활의 악취와 부정적인 기운까지 모조리 박멸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모든 짐을 빼낸 직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가장 평이 좋은 특수 청소 전문 업체에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일반적인 입주 청소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에게 평소보다 두둑한 웃돈을 제시하며 집안에 있는 모든 묵은 때와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 마치 새로 지은 집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전 9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청소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복장과 장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문적이었습니다. 방진복에 가까운 작업복을 입고 저마다 고압 스팀 청소기,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공업용 청소기, 살균 소독 장비 등 보기만 해도 든든한 무기들을 들고 나타났죠. 저는 그들에게 3층 문을 열어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방의 기름때와 화장실의 곰팡이, 그리고 집 전체에 밴 담배 냄새와 음식물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저희가 지나간 자리에는 세균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작업은 그야말로 정화의식에 가까웠습니다. 한 팀은 주방에 투입되어 강력한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 렌지 후드와 가스레인지에 눌어붙은 시커먼 기름때를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은 화장실의 타일 줄눈 사이에 낀 물때와 곰팡이를 고압 스팀을 쏘아가며 말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거실과 방에서는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 젖히고 강력한 청소기로 바닥과 벽, 천장까지 훑으며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 빨아들였습니다. 집 전체에 상쾌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들이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제 마음속의 묵은 감정들이 씻겨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후련함으로 감독했습니다. 청소는 무려 6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피톤치드 용액을 집 안 구석구석에 분사하며 살균과 탈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뒤 제가 다시 3층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어제 그 지옥 같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불쾌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상쾌한 숲속 향기가 났고 바닥과 벽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창문은 어찌나 투명하게 닫혔는지 마치 창문이 없는 것처럼
바깥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집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입니다. 저는 작업의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약속했던 금액의 두둑한 보너스를 얹어 지불했습니다. 청소팀이 돌아간 뒤 저는 근처 화원에 들러 싱싱한 초록 잎이 인상적인 커다란 몬스테라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을 햇살이 가장 잘 드는 3층 거실 창가에 놓아두었죠. 이제야 비로소 이 공간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정화 작업을 마치고 2층으로 내려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르르릉.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자 번호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오히려 살짝 귀찮다는 톤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가 아니라 며느리 서희가 전화를 가로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이 미친 늙은 여우야. 내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짐 다 어디 갔어? 당장 내놓지 못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변호사. 사서 내 재산 다 뺏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거의 발작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뗀 채 그녀의 저주와 악담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숨이 차서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 저는 아주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희야, 일단 진정하고 말하렴. 그리고 나는 내 친구가 아니다. 이 미친 늙은 여우에게 할 말이 있다면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짐은 내가 알려준 보관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나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 소송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렴. 내 변호사를 통해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전해. 변호사 연락처는 내가 보낸 내용 증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고. 나는 더 이상 너와 직접 대화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 제 칼날 같은 응수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다시 빼앗은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울음과 애원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한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보관 창고는 문 닫았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 길바닥에서 자야 해요.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과거의 저였다면 단번에 마음을 무너뜨렸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길바닥에서 자야 한다는 그 극단적인 표현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식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너는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그 시간 동안 너는 무엇을 했니? 방 한 칸이라도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어? 아니면 내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러 찾아온 적이라도 있었니? 너는 그저 버티면 내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했지.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야.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다. 어머니, 그래도 하룻밤만,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세요. 네. 아들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문제를 해결하렴. 당장 잘 곳이 없으면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야지. 아니면 값싼 모텔이라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성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나는 너에게 너의 모든 짐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첫 달 보관료까지 내주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는 거기까지다. 더 이상은 없어. 저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다시 울부짖기 전에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방해금지 모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데서 오는 안도감이었죠.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차려놓았던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밥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1층 상가 유리창과 건물 입구에 3층 주인 세대,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임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제 승리를 동네에 공표하는 의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 후로 며칠간은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도 애원도 사라진 그저 텅 비어버린 잿더미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니? 제가 묻자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희가 떠났어요. 오늘 아침에 보관 창고에 가서 자기 집만 챙겨서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어요. 자기 엄마한테도 쫓겨나는 무능력한 남자랑은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요. 어머니, 저 버림받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며느리 같은 부류의 인간은 자신이 기생할 숙주가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미련 없이 더 건강한 숙주를 찾아 떠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동정심 없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와 그 아이 사이의 문제지. 더 이상 내 문제는 아니다. 민철아. 이제 너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지금 내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며 평생을 패배자로 사는 길. 다른 하나는 이 일을 계기로 내 발로 일어서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너의 몫이야. 나는 내가 두 번째 길을 선택하길 바랄 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면 제 말이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말이 가장 현실적인 구원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이제 아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추락한 인생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그 마지막 통화 이후 제 삶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저는 3층에 새로 들릴 세입자를 알아보는 일에 몰두하며 과거의 상처를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3층 임대 안내문을 붙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녀갔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조금 덜 받더라도 인성이 바르고 예의가 있는 이 집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남자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여자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우와, 집이 정말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구조도 너무 넓고 깨끗해요. 특히 아내 되는 분은 제가 정화의 의미로 사다 놓았던 몬스테라 화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 화분도 어쩜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저도 식물 키우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어머님이라는 그 따뜻한 호칭에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는 내내 제가 과거에 들었던 불평과는 정반대의 말들만 했습니다. 주방이 넓어서 요리할 맛 나겠어요. 여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평화롭네요. 학교도 가까워서 좋고요. 그들의 눈에서는 집에 대한 순수한 기쁨과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집을 다 둘러본 뒤 남편 되는 분이 제게 아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될까요? 정말 저희 꿈에 그리던 집입니다. 들어오게만 해주신다면 저희 집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과 예의 바른 태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분 같은 분들이라면 제가 대환영이지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세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세보다 월세를 조금 깎아주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소음을 내지 말 것, 집안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 것, 그리고 못 하나를 박더라도 반드시 저와 상의할 것. 그들은 제 모든 조건에 기꺼이 동의하며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머님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과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비로소 이 집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젊은 교사 부부의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2층 집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삿짐을 올리기에 앞서 가장 먼저 제 집으로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와 세제 세트를 수줍게 내밀면서요. 어머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뭘 이런 걸 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내려와서 얘기해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사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오가며 마주칠 때마다 제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그들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씩 건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꿈꿨던 한 건물에 사는 이웃 간의 가족 간의 정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 건물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1층 카페 사장님은 더 이상 위층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며 제게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3층에서는 밤늦도록 시끄러운 음악 소리 대신 조용한 책장 넘기는 소리나 부부가 나누는 나지막한 대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새댁은 환한 미소와 함께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주말에는 자신들이 구운 쿠키라며 제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쿠키를 받아들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소소하고 따뜻한 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세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제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싸움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제주도로 2박 3일간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넓은 세상과 단절된 채 좁은 집안의 문제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인데 그동안 너무나도 어리석게 자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동안 고생한 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사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자유의 맛은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달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아주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작은 공장의 생산직으로 일하며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처량하지도 뻔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동의 고단함과 삶의 무게를 알아버린 어른의 목소리였죠. 그는 더 이상 제게 돈을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하고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나 잘 챙겨 먹어라.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가 비록 초라할지언정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어미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한 것 같은 기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가 정말로 홀로 서기에 성공한다면 그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정도는 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저는 2층 제 집의 널찍한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산 커피 머신으로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산의 평화로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위층에서는 새댁이 가꾸는 화초에 물을 주는 듯한 기분 좋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마저 평화로운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 잔을 든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 담긴 이 집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와 분노의 공간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평화와 안식의 성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길고 아픈 수술이었지만 마침내 제 삶의 악성 종양은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하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시원하고 통쾌한 결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요.